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세 분 모시고 이번 대선의 의미와 새 정부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늘 오전 8시 9분을 기해 공식 시작이 됐습니다. 인수위 없이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초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제가 직접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지사님을 지명합니다. 저는 선거 기간 중에 새 정부 첫 총리를 대탕평 그리고 통합형, 화합형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낙연 지사님이 그 취지에 맞게 새 정부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호남 4선 의원 출신으로 당의 요직을 두루 여기면서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전남도지사로서 안정적인 행정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오랜 기자 생활을 통해서 균형감도 잘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은 하루속히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비상과도기입니다. 유능한 내각, 통합형 내각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각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론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안정적 인사가 총리로서 첫 내각을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이 후보자님 지명은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해 오신 분인 만큼 협치 행정 또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에서 초대 내각을 이끌 국무총리에 이낙연 현 전남지사를 지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요. 박 의원님, 네. 사실 이제 탕평 인사, 통합 인사를 많이 표방을 했는데 첫 인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뭐 그 이전에 오늘 그 국회에서 있었던 그 취임 선서식에서 하신 그 대통령의 첫 대국민 말씀, 뭐 취임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뭐 좀 이따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인사와 네. 관련해서 보면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였다. 그리고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그리고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유능한 인재를 삼구출해서 일을 맡기겠다. 이런 정도가 이제 인사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정리해 주신 대로 대탕평 통합 화합 인사겠죠. 뭐 그런 원칙에서 보면 오늘 주요 인사 이제 네 곳에 대한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춘추관에 발표하는 새로운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굉장히 그 고려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의미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저는 정치적 측면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지금 그 여소야대가 된 것이고 그 원내 다수당 체계 아닙니까? 거기서는 협치가 필수고 이 인사가 특별히 이제 그 시험지가 될 텐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보면 그 총리 인선, 뭐 인사 이런 것들 때문에 낙마가 줄줄이 되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사실 상실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까 그 인사 원칙에 맞는 그러한 인사를 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보면 아마 그런 국정 동력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청문회를 잘 전국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협치의
그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것이 그런 모델을 잘 만드는 그런 정치적 부분도 충분히 고려한 인사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정치적 의미에서만 평가를 먼저 하겠습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보니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도 고려했을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배경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장 교수님은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시는지요? 41.1%가 보여준 주권자인 국민이 보여준 준엄한 명령을 그대로 실현하겠다.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것은 개혁을 통한 통합과 협치를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라는 것은 캐치프레이즈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이제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닐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권위의 혁파 이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국가기구라는 여러 가지 국정원을 비롯한 역할의 정상화 그리고 인사탕평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앞으로 꾸려나가겠다 그런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예. 그거에 맞춰서 인사는 만사 아니겠습니까? 그 첫 인사로 지금 총리 이낙연 전남지사를 총리로 지명한 그런 결과를 봤듯이 앞으로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오늘 첫 인사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호남 민심을 두고 국민의당과 치열하게 격전을 했는데 호남 민심을 좀 다독이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인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또 국회에서 또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게 될 텐데요. 더 주목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인사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부분인데 인사는 만사다, 또 인사는 소통이다라는 부분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과거에는 역대 정부에서는 인수위 대변인이 발표를 하거나 또는 대부분 이 발표하고 난 뒤에는 왜 발표했는지를 몰라서 내정받은 또는 임명받은 인사들이 외톨이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검증 과정도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 공방에 대해서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증명해내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됐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왜 임명했는지를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마치 이것이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미국 스타일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스타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결국 오늘 이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아침부터 일정에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은 소통의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마지막 춘추관에서의 인사와 관련된 설명도 직접 설명하는 그 상황, 네. 그 모습, 그것을 국민들은 보고 싶었던 인사 소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인사 내용도 중요했지만 또 인사 형식도 중요했다 이런 말씀을 짚어주신 건데 박 의원님 사실 이제 비서실장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사실 유명한 전대협 3기 의장 또 네. 이제 운동권 출신 이런 어떤 대표적인 인사인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그 386 세대 젊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그럼 젊은 역동성도 확보하는 한편 임종석 실장이 사실은 학생운동권 전대협 출신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만 생각하기 쉽지만 뭐 제 가까운 후배인데 굉장히 생각보다 아주 진중한 성격이고 그다음에 뭐 정무부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하면서 네. 어떤 공직 마인드가 굉장히 그 충만하게 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대통령이 취임사에 나왔던 탈권위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왕 실장으로 대표되어지는 비서실의 어떤 권위적인 문화가 소통을 가로막아서 탄핵 사태에 이르게 됐다면 그거에 대한 교훈으로부터 비서실부터 탈권위를 통한 소통의 중심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선 배경이 있고 예. 또 그 임종석 실장이 국회의원 6년을 했는데 그 외통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교나 이런 측면에 굉장히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교 위기 시대에 비서실장이 충분하게 안보실장과 함께 안보실장의 안보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이 외교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로 좋은 균형을 예.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특별히 임종석 실장은 남북 관계에 굉장히 좀 박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개성공단 지원법 같은 것도 직접 이렇게 예. 만든 이런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좀 감안한 인사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임종석 아주 전 의원하면 사실 또 임수경 전 의원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설명을 하면서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를 만드는 적임자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장 교수님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신지요? 원래는 박원순 시장이랑 가까운 정치인인데 삼고 철회를 해서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해서 선대위 비서실장까지 하면서 이제 비서실장까지 낙점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토론을 즐겨하고 아무리 참모들이 오랫동안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어떤 안을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하기 싫다. 그러면 끝까지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서실장을 하고 같이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토론을 많이 하지 않았나. 토론을 하면서 나한테 노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비서실장. 역시 젊은 혈기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청와대가 앞으로 음습하고 비밀적인 그런 비서실이 아니고 오픈되고 개방되고 소통되는 그런 비서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취지로 인사 발탁 배경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청와대 비서실을 바라보면서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에 또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 청와대 비서실이거든요. 단지 임종석 비서실장 내정자 한 사람의 인사에만 국민들은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조국 교수 그리고 다른 인사들과 관련해서 가장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여기 박소연 의원님도 계시지만 코드 인사, 개파 이 단어가 나오면 또 한 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난간에 봉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인사에 대해서 그토록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이 불통 인사였고 이번의 경우에는 우려하는 것이 물론 우려라는 것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고 이 노무현 정부 때의 그 학습 효과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코드입니다. 바로. 그런데 지금 일련의 그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임종석 이 전 의원 개인을 본다 그러면 변화를 추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교통상회 시절에 이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영어 능통자를 보좌관으로 뽑을 정도로 이 과거에 갇혀 있는 인물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력 때문에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에 좌파적 성격이 강한 건 아니냐라는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이것은 임종석 이 비서실장 내정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국 교수, 조현옥 내정자 등등등 우리가 이제 사람을 잘 모르고서 속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코드냐 개파가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불식시켜줄 수 있는 추가적인 설명이 더 나와야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국민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2002년 참여정부의 이제 코드 인사 굉장히 비판을 많은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우려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그런 우려가 있을 텐데 참여정부의 공과 성공과 실패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참여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을 제시하고 그 시대 정신을 가진 어떤 토론의 어떤 기관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토론이 더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참여정부에 관여했던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했다면 성공한 대로 경험이 될 것이고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집권을 했다가 청와대를 물러나와서 다시 재집권한 최초의 사례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찬성과 실패의 모두의 경험이 아마 교훈이 되어서 찬성한 것은 그대로 또 살려나가고 실패한 측면이 있다면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좋은 교훈이 되어서 아마 더 좋은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첫 인사인 만큼 이제 후속 인사에서 어떤 그런 우려들을 이제 불식시킬 카드를 내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국정원장의 국정원 출신의 서훈 제3차장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장 교수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국내 정보 바트 없애겠다, 또 국정원 개혁의 적임자다,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국정원 개혁은 그겁니다. 국내 파트 폐지 그리고 정치관이 금지 이 두 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단은 국회에서 인준청문회에서 일단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받고 나서 일단은 국정원장이 정식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그동안 키워왔던 대북 휴민트는 어떻게 갈 것이며 이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럼 대북 휴민트라는 것은 국외 파트에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 잠입한 여러 가지 난파 간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오늘 뭐 지명된 서훈 국정원 전 3차장 원래 대북통이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깊숙이 2번에 걸쳐서 관여를 한 상징적인 인물이고 이번 선대위 때도 안보 상황실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006년도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 3차장을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국정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근무를 한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선대위 캠프에서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정원장에 내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 사실 이제 전 정부에서 상당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많았었는데 네. 이분 아주 이제 개혁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국정원이 개혁 방향에 대해서 장 교수님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국민과 함께 어떤 사회적인 합의 또 야당의 설득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이 될 부분이 남북 분단 국가에서 보면 그 국내 북한 예를 들어 해외와 북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개혁을 될 텐데 이 북한 업무라고 하는 것이 선이 그어지느냐? 네, 선이 거지는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많은 토론과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서훈 이 국정원장이 어쨌든 서울 출신으로 80년에 국정원에 처음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28년간 국정원을 지켜온 정통 국정원맨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겠죠. 잘 알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잘 손을 못 댈 수 있는 측면도 사실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너무 잘 아는 것,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의 방향과 의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겠다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시는 남북관계 정상회담을 2번이나 기획하고 관여했던 인물로서 남북관계를 잘 안다는 측면, 그리고 어쨌든 해외에도 여러 가지 유수 브루킹스 같은 유수 연구소나 이런 데 근무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 업무에도 상당한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 발탁은 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국내 북한 관련 업무인데 어디까지 선을 긋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예. 결국에 관건이 거기가 아니겠는가. 참 국정원 정보를 취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참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정기관, 권력기관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미국과 다르게 우리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이 정치 세력 또 어떤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정기관의 입장이 달라지고 또 정보기관의 입장도 달라지게 되는 영향을 또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비판적인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정부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속성이 더 중요한 것이고 국민의 이해를 앞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정기관을 흔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정보기관을 흔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부라도 어느 이 정치인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따져 물어야 될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관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또 거칠게 개혁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개혁인지를 또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은 실제 그 기관의 본질적인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드 랜딩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소프트 랜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이 또 그 다음 정부에 들어와서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충분히 지혜롭게 예. 그 부분을 콕 집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이 소프트 랜딩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제 또 하나 오늘 인선 내용 중에 보면 이제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주영훈 전 경호안전본부장을 임명을 했는데 장 교수님, 네. 이제 주영훈 전 안전본부장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던 인물, 또 역시 내부 출신 인사인데 어떤 평가로 하고 계시는지요? 이 중용훈 안전본부장께서는 경호실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거기에 광화문 시대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이렇게 또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이제 옮겨되는 상당히 많은 절차와 검토가 필요하고 경호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그리고 집무실 또 안전 이런 것들 안보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경호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낮은 자세로 보이지 않게 하지만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돼야 되고 안전이라는 것은 1분 1초도 이거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호는 상당히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소통 보여준, 행보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에 많이 노출돼 있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다행히 아무 불상사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의 몸이 혼자의 몸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몸이다 이런 생각을 네. 해서 우리 주영은 경호실장 내정자 경호실 문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면 예. 지금까지 청와대에 있는 경호실 직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과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지금까지 왔던 어떤 일의 어떤 균형 감각 네. 이런 것들도 일거에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혁을 하되 현실에 맞게 다시 개혁을 재조정해서 추진할 필요는 사실 있다고 이제 봅니다. 경호실장 하면 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과도 이제 연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와는 별개로 사실 이제 광화문 시대 결국 이제 경호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주영훈 경호실장은 아까 뭐 총리 호남 이렇게 쭉 지역을 안배하는데 충남 출신입니다. 충남 금산 출신이고 어쨌든 본인이 경호관으로 쭉 그 근무를 해온 전문 경호관이죠. 예. 자, 대통령이 원하는 경호 방향이 있습니다.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친근한 경호 해달라. 이 경호 전문가는 대통령이 그런 경호 컨셉에 원하는 컨셉에 맞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발휘해서 거기에 맞춰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그런 전문가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고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신 그 광화문 대통령 공약 그 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일을 당내에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에서 종합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경호 네. 개념이 성립이 돼야 되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를 다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온 만큼 대통령 경호 새로운 컨셉에 맞는 그런 대통령의 경호 업무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많이 아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발탁이 된 어떤 인선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은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선 결과 발표 전에 국회에서 정오의 취임 선서를 했죠.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들어보실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로텐도홀에서 열린 취임식 모습, 취임사 잠시 들으셨는데요. 당장 취임과 함께 여소야대라는 참 어려운 정국에 빠져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사실 네. 이제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또 야사당을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오늘 그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통합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국민 한 분 한 분도 모두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통합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바로 여소야대 이 전국에서 정말 협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을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한 네. 그런 필요, 또 협치를 필수로 이야기한 그런 것이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당사를 직접 가서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 취임식 날에요. 오늘 그 정의당의 노회찬 대표는 야당 역사상 대통령이 방문을 처음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감동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의 마음속에 그런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할리우드 영화에 보면 외국의 그 대통령 멋진 모습, 감동적인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을 목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잘 자리 잡고 아까 우리 뭐 연창용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각 당을 방문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강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야당과 대화하는 것, 야당을 방문하는 것은 오늘 일회용으로 그치지 않고 임기 내내 정례화하겠다? 정례화하고 계속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현재의 어떤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푸는 방법은 협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강조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이고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직접 대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무수석실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직접 대화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서 이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마당에 네. 아마 정무수석실을 뭐 제가 감히 개인 의견이면 정무수석실을 없앤다고 한다면 야당에서는 벌써 무슨 야당을 대화 상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냐라고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우선.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실의 기능을 예를 들어서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고 뭐 있다면 그런 어떤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고 실제로 어떤 야당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국회의 관계 속에서 성과를 내도록 잘 해주는 것이 맞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장 교수님 여소야대의 국면 지금 120석의 여당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뭐 야당도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하고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승복이라는 말을 안 한 분도 있지만 승복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결국은 승복은 하지만 결국은 인사 문제에 암초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준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사전에 충분히 검증은 했다고 하지만 본인 검증이 아니고 언론 검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정당에서 치밀하게 검증하는 것보다도 수많은 눈이 언론의 검증이 우리가 아주 스킬화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여기에서 터진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 제2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로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여야가 싸운다고 할 수도 있고 네. 결국은 저는 인사 문제, 총리부터 해서 국정원장 그리고 각부 장관 이 인사 문제가 잘 통과되지 않으면 예. 여기에서 여야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당, 야당 전부가 다 정치권이 지난 긴 세월 동안 탄핵 국면에 맞아서 상당히 서로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지금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었고, 예. 그래서 여당, 야당 모두가 다 이제는 좀 통합하고 협치하자, 예. 정당은 협치하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총리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이제 첫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 교수님께서는? 현 상황에서는 뭐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청문회 관련돼서 말씀하는 겁니까? 네. 청문회 통과 관련해서 가능성. 뭐 이낙연 총리 내정자 제가 잘 압니다. 과거에 정치 활동도 같이 했고 뭐 그렇지만 그 내부적인 것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겉에 입은 옷만 알지 네. 내부적인 마음하고 살아온 과정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언론에서 이제 알아서 우리 앵커님을 비롯한 언론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첫 정부의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배 본부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 청문회는 총리 내정자 하기 나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청문회에 임해서도 또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야당과 협력을 구할 것이 있다면 총리가 대해서도 야당과 국정 파트너로서 대통령과 다른 역할로 협력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야당에서도 같이 국회에서 활동을 했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무조건 발목 잡기는 이제는 국민들의 비판에 이 정조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총리 내정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국민을 섬기기도 하지만
야당과는 나눔의 정치를 하는 모습을 총리 내정자도 대통령도 보여준다면 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할 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에서도 이 통합도 이야기했지만 또 공정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통합과 관련해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부분인데 가장 국민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그런 것일 겁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는 당연히 대화하겠지. 하지만 이제는 여야 관계 또 정부하고 또 야당과의 관계 앞으로 지켜보면 당청 관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노출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대화를 하는가? 할 것인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야당을 찾아가서 대통령을 문전박대한다는 건 우리 정치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협력과 소통의 정치를 이야기할 때 국민들은 더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그 청문회와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산이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정부 조직법의 통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리가 청문회 통과하게 되면 이제 제청을 받아 내각을 구성하게 될 텐데 청문회, 자 개인적으로 어떤 뭐 비리가 있든가 이런 문제는 이제 파헤쳐지겠지만 검증이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주먹구구식으로 해경을 해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정부 조직의 개편 이런 것들을 사실 되돌릴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철학에 의해서 정부 조직이 개편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자 그 내각 강요의 인사청문회 전에 이미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안이 서로 야당과 합의가 되고 그래야 이것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권과 이 정부 조직법의 통과 이 두 가지가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새 정부의 야당과의 협치의 첫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협치, 통합의 시금석으로 통합 내각의 방향은 어떤 기조를 잡아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만 저한테 자꾸. 그런데 이제 아마 그렇게 아까 이제 취임사에서 밝힌 이제 인사의 원칙에 대해서는 다소 원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기용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은 이미 TV 토론에서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러나 협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당에 있는 인사 한 명만 데려다가 내각에 기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협치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거는 가장 작은 범위의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작은 범위의 협치부터 안희정 지사가 줄곧 주장했던 대연정의 범위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처음부터 어떤 뭐 이런 지하이벌을 딱 선택을 해서 하는 그런 국정 운영은 어려울 것이고요. 작은 단계의 어떤 협치부터 시작을 해가면 신뢰가 쌓이면 좀 더 높은 단계의 협치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저는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의 문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보면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재미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됐다고 국민께 말씀드리겠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제가 브리핑하겠다. 사과하는 용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진정성이라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충분히 받아주실 것이고 국민이 받아주신다면 그런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고 민심이 바탕이 된다면 야당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협치의 무대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진심 진정성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순대 의원님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 이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당청 간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이제 인사가 되고 이 문재인 정부의 시대가 본격화되면 중요한 것이 대통령은 그런 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또 나눔의 정치를 하겠다. 또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 주변 인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흠집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함께 가야 되고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도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다른 정당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가깝게 이런 것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예로 지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보면 같은 정당 소속에서 막말이 나와버리게 되면 또 이 문재인 이 정부 또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 정치인에 대해서 이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순대 의원님 말씀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보여주었던 그 진정성만큼 주변 정당까지 함께 당청 간의 조화로운 부분 그것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살짝 꼬집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함께 가는 모습을 더불어민주당과 주변 인물들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민주당 정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공동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장 교수님 이제 네. 국민 추천제 얘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탕평 인사의 하나의 방법으로 국민 추천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지난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일단은 올리지만 거기에서 뭐 선별되는 분도 있지만 일단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수많은 전환 자료가 다 거의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뭐 뽑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네. 뭐 별로 그렇게 많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이 권위적으로 일방적으로 대통령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인재라면 누구라도 발달하는 그런 탕평. 예. 우리가 지역적으로 갈라졌고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역 탕평이라든가 인사 탕평 정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권 때나 다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정권이 정말 탕평 의지가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도 두는 것도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홍보 차원에서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어떤 통치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좋지.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전혀 이해도도 없고 서로 반대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탕평의 일환이라고 데려다 쓰면 그것이 올바른 정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꿰맞추는 것으로까지 해서 대국민 어필할 필요는 없다. 없지 않느냐? 소신껏 인사권을 행사하되 예. 그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로 인사 문제가 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진다 그러면 또 동시에 현안으로는 이제 안보 문제. 사실 이제 지난 4월 심각한 한반도 위기설까지 이제 얘기가 됐을 정도인데 박 의원님, 사실 네. 이제 미국, 중국 결국 이제 사드 문제 이게 네. 참 선거 기간 내내 여러 논란들 선거 전에도 있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선거 기간 내내 친북 좌파 뭐 이렇게 따라다녔던 것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러 먼저 가겠다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주적 프레임, 논란도 있었고요. 주적 이것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북한부터 가겠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계속 그 아주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제일 먼저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예. 그다음에 베이징 가겠다. 도쿄 가겠다. 그리고 조건이 완비되면 북한도 평양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국민들께 선거 기간 중에 상대방 후보로부터 공격을 당했던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드리고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안정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 그 사실 북한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기본이고 그러나 이 대북 제재가 포함된 북핵 문제를 푸는 문제는 유엔 그 뭐 안보리 제재 결의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 이런 것들 틀 속에서 매뉴얼처럼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되 국제사회가 어떻게 잘 공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사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안보 문제화 시킴으로써 어떤 차기 정부에서 가져야 될 외교적 협상력, 이 사드 문제는 결국에 외교적 협상력을 가지고 풀어낼 수밖에 없는 문제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외교적 협상력을 완전히 없애버린 측면이 있어서 그걸 아쉬워한 측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드는 배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제 사드에 남은 것은 뭐냐면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예. 이것은 놔야 되냐 안 놔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더 내라고 하는데 비용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비준해야 된다라고 요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국회 핑계를 대고라도 외교적 협상력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측면들을 강조하는 것인데 어쨌든 오늘 분명하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 또 외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명확하게 자기 의지를 밝히고 또 야당 자유한국당을 방문했을 때 바른정당을 방문했을 때 안보 문제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일관되게 보수정당이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께 확실하게 그렇게 해나가자라고 호소하는 측면, 걱정하지 마시라는 측면으로 정리를 잘 단호하게 했다고 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의 토대 마련, 그리고 보역 갈등 없도록 하겠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일관되게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보수 정당인 이제 한국당과 여러 가지 이념적인 안보적인 갈등 국면으로 빠지게 될 것이고 이 갈등 국면이 결국은 뭐 정권 초반기에 여야 갈등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뭐 정부조직법 통과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한미 동맹을 인정하고 이것을 이익보다는 가치적인 존재로 저는 대국민 선언을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중국이 여기에서 이제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미국의 무서움, 미국의 어떤 두려움을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지 네.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 한반도 문제가 정치학적, 지정학적 문제에서 최근에는 지경학적, 경제적인 실리 관계로 서로 연계가 돼서 네. 하다가 최근에는 과거사 영토 문제, 민족주의 문제 이런 것까지 연계돼서 이것이 국제정치의 지금 패러다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지정학적인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한미동맹이 사실 우리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식을 오늘 취임식장에서 대국민 국민들한테 밝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감을 확실히 좀 해소시키는 계기가 됐다.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 것은 외교 안보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협상의 기술, 트럼프 협상의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소통의 기술을 보여달라는 것이거든요. 워싱턴에 가게 되면 왜 워싱턴에 가게 되는지 사전에 그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대통령은 워싱턴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럴 때 국민들의 공감대는 더 커지게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동력으로 해서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 또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야당 당사를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이 안보 정보에 대해서는 야당과도 일정 부분 공유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을 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민과도 더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야당 의원들과 술 한 잔 하는 그런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왜 북한에 가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또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통치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복기를 해볼 수 있는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미 FTA가 얼마나 논란이었습니까? 예. 당시에 리서치에서 조사를 할 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한미 FTA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국민들이 80% 이상이 모르겠다. 한미 FTA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드와 관련해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중국과 어떤 식의 외교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위안부 합의는 왜 폐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하게 야당 또는 여당 내 심지어는 또 국민들의 충분히 설명을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설명하는 컨텐츠를 가지는 그런 소통의 기술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이다 보니까 대선 직후에 바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들이 이제 솔솔 나오기 시작하는데 벌써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통합 등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당 지도부가 오늘 또 총사퇴를 했단 말이죠. 박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두 당 사이에 통합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뭐 관측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이제 저는 첫째 기본적 개인적 소신은 이 5당 체제로 국민에게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이 다당제, 이 정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 수렴의 창구로서 민주주의 기본이자 요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당을 무슨 떴다방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뢰를 잃는 것이죠.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직업란에 정당인이라고 쓰려면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직업이었거든요. 정당이라는 걸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정당이 그렇게 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이번 대선 끝나자마자 또 떴다방처럼 5당 체제를 막 흔들어가지고 또 이합집산을 한다. 이것은 사실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 패배한 정당 내에서는 선거 책임론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지금 지도부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당내 이제 어떤 패권 개파 싸움들이 일어날 것이고 뭐 그 중에서 보면 자칫 자유한국당이 분화될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또 국민의당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그 선거 패배의 책임이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내부가 흔들리면서 그런 어떤
개편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사실 봅니다. 뭐 정치 세력의 어떤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불거질 수도 있는 논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위적 정계 개편은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과거에 3당 합당에서 거의 200석 가까운 의석이 되지만 그 다음 총선에서 거의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민심이다. 국민들은 그런 야합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당의 어떤 색깔, 그러나 우리 정당이 색깔보다도 오히려 무지개 정당이라는 비판도 사실 많이 받아왔고 예. 의원 꿔주기, 의원 빼오기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용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120석으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현역 의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도로 과반의 의석이 있어야만이 될 것이고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180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180석은 사실은 엄두도 안 내고 150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저는 과거의 정당사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150석 과반 의석을 얻었고 그때 꼬마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네네. 꼬마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꼬마민주당에 이낙연 의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나중에 통합이 됐는데 나중에 이 민주당이 호남 지역을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석권했습니다. 예. 그런 전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짧게 좀 국민의당의 진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 유권자들이 우리한테 표를 안 줬는지, 호남에서 왜 민주당한테 졌는지 그것을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그 정당이 만들 때 그 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후기대로 하지 못했고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받았다면 그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호남에 가서 석고대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같은 질문 한번 우리 배 본부장님 드릴게요. 그럼 자유한국당의 진로는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요?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선거를 통한 평가가 가장 정당하다고 보고 그래야 정당하게 정당인들도 직업용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민들은 단이라도 거부했고 연대에 대한 거부감도 컸던 만큼 선거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바른정당, 정의당의 진로도 사실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